여러분의 부모님은 주민센터에 가는 일이 어렵다고 느껴본 적 없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귀가 어두워진 70대 아버지가 공익직 불금을 신청하러 주민센터에 갔다가 한 공무원의 쪽지에 적힌 단어 하나로 받은 모욕에서 시작됩니다. 그저 여편네라는 단어 하나. 하지만 그 말엔 세대를 관통하는 편견과 무지가 담겨 있었고 그것은 오랜 세월 묵묵히 살아온 한 어르신의 존엄을 무너뜨릴 뻔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분노는 끝내 억울함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작은 외침은 아들을 움직였고 가족을 바꾸고 마을을 움직이며 마침내 세상의 민원 문화를 바꿔놓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누군가의 억울한 사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어떻게 존중해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아직도 그날의 아버지 표정을 잊을 수 없다. 마당을 지나 집 안으로 들어오던 그 얼굴엔 분노와 수치 그리고 오래된 자존심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아버지는 평소 말이 없는 분이셨다. 허리도 많이 굽으셨고 다 쓰러져가는 구형 폴더폰을 아직도 고집하실 만큼 옛 방식을 고수하시는 분이었다. 그런 아버지가 마당 문을 쾅 하고 닫고 들어오신 날, 나는 직감했다. 무언가 큰일이 있었구나. 아버지 무슨 일 있으셨어요? 내가 다가가자 아버지는 헛기침을 몇 번 하시더니 손에 들고 있던 쪽지를 건네셨다. 눈이 흐려 잘 안 보이시는지 내게 보여주기 전 쪽지를 한참이나 들여다보셨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별일 아니겠거니 했다. 아버지는 공익직 불금 신청 때문에 동네 주민센터에 다녀오셨다. 귀가 어두우신 탓에 늘 민원 업무가 쉽지 않으셨고 대개는 내가 동행했지만 그날따라 혼자 가신 것이다. 젊은 놈이 나를 무시했어. 무시요? 나는 그 말을 믿지 못했다. 아버지가 모욕을 느낄 만큼의 일이 주민센터에서 벌어졌다는 게 상상이 안 됐다. 그래도 진정시키며 조심스레 물었다. 종이에 글 써서 소통하셨다면서요? 무슨 말이 있었는데요? 아버지는 쪽지를 내 손에 쥐어주셨다. 낡은 볼펜으로 쓴 삐뚤빼뚤한 글씨였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안 들리면 안경을 쓰든지 보청기를 끼고 오세요. 아니면 여편네랑 같이 오시든가요? 나는 글씨를 읽고 한동안 말을 잊었다. 여편네. 지금 이게 무슨 말인가? 나 역시 시골에서 자랐고 이런 표현을 들어본 적이야 많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오래된 구어였고 남을 무시하거나 깔보는 의미로도 쓰이곤 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 민원인을 상대로 한 공무원이 그런 표현을 사용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아버지, 이 쪽지 이거 진짜 그 직원이 쓴 거 맞아요? 내 앞에서, 내가 보는 앞에서 종이에 써준 거야. 나는 차마 아버지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다. 너무나 수치스럽고 화가 났다. 이걸 그냥 넘길 수는 없었다. 그래서 나는 다음날 바로 주민센터로 향했다. 공익직 불금 담당하셨던 분 계신가요? 안내 데스크의 상황을 설명하자 한 젊은 남성이 사무실에서 나왔다. 깔끔하게 차려입은 공무원이었고 예상대로 나보다 젊어 보였다. 나는 조용히 그를 불러세웠다. 어제 아버지께 이 쪽지 쓰신 분 맞으시죠?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쪽지를 꺼내 보여주자 그의 얼굴에 당혹감이 지나갔다. 아, 그게 여편네요? 네, 여편네. 이 표현 민원인에게 쓰기 적절하다고 생각하셨어요? 아, 제가요 어르신들이 쓰시는 표현이라 좀 더 쉽게 전달하려고 무심코 그는 당황하며 변명을 이어갔다. 바빠서 어르신들이 알아듣기 쉽게 쓰려다 보니 그런 단어가 나왔다고 했다.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가 정말 아기를 가지고 쓴 말이 아니더라도 그 무지함이 아버지를 얼마나 상처 입혔는지 모를 터였다. 됐고 과장님 좀 뵙겠습니다. 곧 과장이 나왔다.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쪽지를 보여줬다. 과장은 쪽지를 읽고 나서 눈썹을 찌푸렸다. 그리고 직원에게 물었다. 김 주무관, 여편네가 어떤 뜻인지 알아? 네. 아내를 뜻하는 단어 아닌가요? 그건 틀린 말이 아니지만 원래 그 단어는 여성을 낮잡아 부르는 말이야. 그런 것도 모르고 민원인에게 쓴 거야? 김 주무관은 얼떨떨한 표정이었다. 정말 몰랐습니다 라고 했지만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몰랐다는 게. 무지로 사람을 다치게 하는 일 그냥 넘어가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은 고개를 숙였다. 즉시 해당 직원 교육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버님께도 직접 사과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이건 단지 교육 한 번으로 끝낼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어르신들도 같은 일을 겪을 수 있잖아요. 친절 교육 전체적으로 다시 하셔야겠어요. 그리고 민원 업무는 당분간 안 맡기는 게 맞습니다. 며칠 후 과장과 그 직원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찾아왔다. 직원은 정중히 사과했고 아버지도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리고 그 사건은 주민센터 전체에 경각심을 일으켰다고 했다. 이후 응대 매뉴얼이 바뀌었고 어르신 민원인들을 위한 별도의 안내 시스템도 마련됐다고 들었다. 나는 그 일이 일어난 그날 아버지의 등을 두드리며 말했다.
아버지 잘하셨어요. 당하신 일을 그냥 넘기지 않으셔서 더 나은 변화가 시작됐어요. 아버지는 말없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 작고 느린 끄덕임안에 평생을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애써온 한 남자의 억울함과 자존심 그리고 조용한 승리가 담겨 있었다. 며칠이 지난 뒤 주민센터에서 있었던 일을 정리하며 생각해보니 마음 한구석에 이상한 여운이 남았다. 분명히 잘못된 일을 바로잡았고 사과도 받았고 제도 개선도 이루어졌는데 그런데도 마음이 개운치 않았다. 왜일까? 아무리 곱씹어도 나는 그날 아버지가 쪽지를 건넬 때의 그 손을 잊을 수 없었다. 말보다 손이 먼저 떠오르는 기억, 떨리는 손끝, 주름진 손등 위로 흐르던 담담함. 그 손이 내게 말했다. 내가 참고 넘기지 않겠다. 고. 그건 어쩌면 평생 참고만 살아온 사람의 결심이었을지도 몰랐다. 아버지는 원래 그런 분이셨다. 어느 모로 보나 조용한 사람. 이른이 넘어서도 누가 길 물어보면 두 손으로 지도를 접어들고 직접 안내하시던 분. 자기보다 어린 공무원에게도 고맙소 하고 인사하던 사람. 그런 분이 화를 낸 건 처음이었다. 아버지, 그때 왜 참지 않으셨어요? 내가 조심스레 물었다. 한창 마당에 고추를 널던 날이었다. 아버지는 널어놓은 고추들 틈새로 손을 움직이며 말없이 허리를 펴셨다. 참다 안 되겠더라. 한참의 정적 후에야 들려온 그 말. 그 한마디가 내 가슴을 저리게 만들었다. 그분은 평생 참아온 사람이다. 젊은 시절 농지 분쟁이 나도 불법 투기꾼이 논둑을 잘라버려도 그저 동네 체면 때문에 또 촌놈이라 무시당하면 안 된다는 마음에 꾹 참고 살아오신 분. 그런 아버지가 지금 와서 왜 못 참겠더라는 걸까? 그 젊은 놈이 내가 뭔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종이에 쓰겠다고 하더라고. 나야 귀가 어두우니까 그러자고 했지. 근데 그 종이 넘길 때 내가 분명 봤어. 글씨 쓰면서 킥 웃더라고. 나도 알아. 비웃는 웃음인지 그냥 웃긴 건지. 근데 그 눈빛이 말이야 날 사람으로 안 보는 눈빛 같았어.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그 순간 아버지가 얼마나 작아졌을지 얼마나 억울했을지 상상조차 하기 싫었다. 그날 밤 나는 아버지 몰래 서랍에 있던 그 쪽지를 다시 꺼내 읽어봤다. 어설픈 글씨로 쓰인 그 몇 줄짜리 메모. 거기에 담긴 말투와 표현 하나하나가 사람의 마음에 얼마나 깊은 상처가 될 수 있는지 나는 이제야 온몸으로 깨달았다. 다음날 나는 결심했다. 이 일을 여기에만 묻어두지 말자. 단지 우리 아버지에게만 사과받고 끝낼 일이 아니었다. 주민센터라는 공간이 어르신들에게 불편하지만 어쩔 수 없이 가는 곳이 아니라 언제든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했다. 나는 시청 민원실에 정식으로 건의서를 제출했다. 제목은 단순했다. 노인 민원인의 응대 매뉴얼 개선 요청서 그리고 그 아래에 이렇게 썼다. 제 아버지는 올해로 78세입니다. 귀가 어두우시고 글씨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평생 가족을 위해 일하고 세금 내며 살아온 당당한 시민입니다. 그런 분이 민원 접수 중 여편네랑 오세요 라는 말을 듣고 돌아오셨습니다. 민원 응대란 단지 행정 처리가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일이어야 합니다. 며칠 뒤 시청에서 답장이 왔다. 감사하다는 인사와 함께 관련 부서에서 민원인 친절 응대 가이드를 새로 만들겠다는 내용이었다. 뿐만 아니라 노령층 전담 민원 창구 시범 운영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했다. 작은 쪽지 한 장이 만들어낸 변화였다. 그 소식을 아버지께 전했을 때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으셨다. 이제는 늙은이도 똑같이 사람으로 보겠구먼. 그 웃음 안엔 말로 다 할 수 없는 뿌듯함과 위안이 담겨 있었다. 아버지, 이게 다 아버지 덕이에요. 아니다. 네가 있어서 된 거지. 아버지의 말에 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우리는 늘 그렇게 서로에게 책임을 넘기며 살았다. 사실은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닌 구조적인 무관심 속에서 우리가 너무 오래 방치되어 왔다는 사실만이 남았는데도 말이다. 아버지는 늘 조용한 분이었다. 내가 기억하는 한 목소리를 높이신 적도 누군가와 언성을 높인 적도 없었다. 어린 시절 내가 학교에서 억울한 일을 겪고 울며 들어왔을 때도 아버지는 한 번도 교무실에 달려가 항의한 적이 없었다. 대신 나를 앉혀놓고 말했다. 세상은 네가 억울하다고 다 알아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넌 더 강해져야 해. 그땐 그 말이 너무 야속했다. 마치 나더러 무조건 참으라는 말 같아서 나는 입술을 깨물며 억지로 눈물을 삼켰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아버지가 세상을 살아오며 스스로에게 수없이 되뇌었을 말이었다. 내가 억울하다고 다 알아주지 않으니 그냥 참고 살아야지. 나는 어느 날 조심스레 물었다. 아버지, 예전에 이런 일다른 사람한테 무시당한 적 많으셨어요? 그 질문에 아버지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고추를 말리던 손을 잠시 멈추더니 천천히 등을 펴고 내게로 돌아보셨다. 어릴 땐 말이야, 아버지 없이 자란다는 이유만으로도 동네에서 놀림받기 일쑤였어. 나는 몰랐다. 아버지의 유년기에 대해 들은 적이 거의 없었다.
아버지가 자랐다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고 할머니는 병약하셨다는 말 정도만 어머니한테 전해 들었을 뿐이었다. 초등학교 3학년 때였나? 그때 마을에 파견 나온 공무원이 있었는데 우리 집에 와서 뭐라 하더라. 나는 잘 못 알아들었지. 근데 마지막에 그 사람이 내 얼굴 보며 한마디 했어. 이 집에는 누가 부모 역할하냐? 그게 내가 들은 첫 번째 모욕이었지. 아버지는 덤덤히 말했지만 그 말 속에는 오래된 상처가 담겨 있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어디를 가든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려 했어. 무조건 조용히, 묵묵히 할 일만 하고. 나는 아버지가 왜 그런 분이셨는지를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다. 그는 늘 누군가에게 부족한 사람처럼 여겨졌고, 그래서 그 틈을 메우기 위해 스스로를 작게 만들며 살아왔던 것이다. 그런데 말이다, 그날 그놈이 옆편내 운운하며 글을 써서 내 손에 쥐어주는데 그때 문득 그 옛날 공무원 얼굴이 겹쳐 보이더라. 그래서 참지 않으신 거군요. 그래. 이젠 나도 늙을 만큼 늙었고 나보다 어린 놈들이 나라를 움직이는 세상이다. 그래도 내가 세금 내고 법 지키며 살아온 사람인데 사람 대접은 받아야 하지 않겠냐. 아버지의 눈가가 붉어졌다. 나는 차마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그저 묵묵히 옆에 앉았다. 작은 모욕 하나가 어떤 사람에겐 평생의 기억을 건드린다. 단어 하나가 평생 쌓아온 자존심을 흔든다. 나는 그날을 잊을 수 없다. 쪽지 한 장을 손에 쥐고 마당을 성큼성큼 걸어오던 아버지의 모습. 그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 사람으로 살아온 삶 전체가 흔들리는 순간이었다. 아버지는 그렇게 옆편내라는 말에 분노하셨고 나는 그 분노 뒤에 숨어있는 깊은 상처를 이제야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아버지의 그 모든 억울함을 이제는 내가 대신 풀어드려야 한다는 걸. 그날 이후 나는 이상하게 마음이 조급해졌다. 아무 일도 없던 날들보다 더 분주해진 건 내 생각이었다. 아버지는 언제나처럼 조용히 밥 드시고 마당에 나가시고 할머니 묘소에 성묘도 다녀오셨지만 나는 자꾸만 괜히 아버지를 쳐다보게 됐다. 걸을 때 약간 쩔뚝이던 다리, 모자를 쓰지 않으면 햇볕 때문에 금방 따가워지시는 정수리, 물컵을 잡을 때 조금씩 떨리는 손, 이 모든 걸 나는 그제야 또렷하게 인식했다. 마치 눈이 새로 생긴 사람처럼. 이런 모습으로도 아버지는 주민센터까지 혼자 다녀가셨구나. 그 생각이 들자 죄책감이 밀려왔다. 왜 그날 내가 같이 가지 않았을까? 바쁘다는 핑계로 아버지를 혼자 보내놓고도 나는 별로 미안해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나이에 그것쯤은 스스로 하셔야지 란 생각마저 들었다. 그런데 결국 그 민원 하나가 아버지를 그렇게 모욕하게 만들 줄 누가 알았겠는가? 그 일 이후 나는 주민센터를 지나칠 때마다 자연스레 어르신들을 눈여겨보게 됐다. 벽에 붙은 무인 발급기라는 네 글자, 내가 보기엔 아무렇지 않아도 그걸 처음 보는 어르신들에겐 외계어 같은 존재일지도 모른다. 버튼을 누르다가 멈칫하는 모습,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다가 결국 뒤로 돌아서는 발걸음. 나는 그제야 알았다. 아버지 같은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저분들도 누군가의 아버지고 어머니라. 그 단순한 사실이 그토록 절절하게 느껴졌던 적은 없었다. 하루는 우연히 공원에서 노부부가 자동 커피 자판기 앞에서 서성이시는 걸 봤다. 분명 돈은 넣었는데 버튼을 못 누르시는 것 같았다. 나는 조심스레 다가가서 물었다. 어르신 도와드릴 거? 처음엔 경계하셨다. 요즘은 도움도 쉽게 받지 못하는 세상이니까. 하지만 내가 저희 아버지도 이런 거 어려워하세요 라고 웃으며 말하자 금세 마음을 여셨다. 버튼을 눌러 커피를 뽑아드리고 잔을 건네자 할아버지가 내 손을 꼭 잡으셨다. 고마워요. 우리 딸이 생각나네. 멀리 살아서 잘 못 보거든. 나는 괜히 울컥했다.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가슴이 시큰해졌다. 아버지의 작은 싸움은 내 시선을 바꿨고 내 마음을 흔들었고 결국 내 삶을 바꿨다. 나는 그 일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나이 드신 분들이 불편하신 존재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다. 왜 이렇게 컴퓨터도 못 다루시고 왜 질문은 그렇게 자꾸 반복하시나 그런 생각을 했던 적도 있다. 하지만 지금은 안다. 그것은 무지에서 비롯된 오만이었다. 내가 아는 게 많다고 내가 빨리 움직인다고 그것이 곧 옳음은 아니었다. 아버지는 그날 싸웠지만 나는 그 싸움으로 인해 배웠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그 싸움의 의미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걸 느낀다. 그 일 이후로 나는 동네 풍경이 조금씩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예전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지도 모를 장면들이 이제는 눈에 콕 박혀 머리에서 떠나질 않았다. 마트 앞 벤치에 앉아 신문을 뒤적이시는 어르신, 버스 정류장에서 작은 자판기에서 버스를 찍다가 실수로 취소 버튼을 눌러 당황하시는 할머니, 정육점 앞에서 손가락으로 요만큼 일하며 무게를 재는 걸 직원이 못 알아들어 애꿎은 말다툼이 되는 모습까지. 사실 이런 일들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다. 늘 있었고 다만 내가 눈을 감고 지나쳤을 뿐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로는 이런 장면들이 하나같이 불편하게 느껴졌다. 꼭 내 부모가 당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나는 어느 날 작정하고 작은 일을 시작했다. 동네 커뮤니티 게시판에 글을 하나 올렸다. 제목은 단순했다. 어르신들을 위한 민원 동행 도와드립니다. 내용은 이랬다. 안녕하세요. 이 동네에 사는 40대 자식입니다. 최근 제 아버지께서 민원 처리 과정 중 불쾌한 일을 겪으셨습니다. 이후 어르신들의 공공 업무가 얼마나 불편하고 낯선지를 깨달았습니다. 혹시 주민센터, 은행, 병원 등 동행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 계시면 편히 연락주세요. 무조건 무료이고 시간 맞춰 돕겠습니다. 나는 반신반의했다. 아무도 연락이 없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게시글엔 고맙다. 나도 한번 상담받고 싶다는 댓글이 줄줄이 달렸다. 그중엔 나보다 어린 사람들도 있었다. 그렇게 시작된 작은 동네 민원 도우미 활동은 어느새 조용한 바람처럼 번져갔다. 나는 시간이 될 때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과 함께 병원 예약을 돕고 주민센터에서 서류를 발급받는 일을 도왔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아버지 덕에 배운 게 많았기에 차츰 익숙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 김할머니가 내게 물으셨다. 근데 자네 이런 걸 왜 해? 남는 시간에 본인 일이나 하지. 나는 웃으며 말했다. 할머니, 우리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이제는 사람 대접은 받고 살아야겠다고. 김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러곤 갑자기 눈시울이 붉어지셨다. 나도 예전에 그런 일 겪은 적 있어. 지하철에서 표가 잘 안 찍혀서 영무원한테 갔는데 아줌마 그냥 딸이랑 다니시지 왜 혼자 오셨어요?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남아. 그 얘기를 들은 순간 나는 김할머니 손을 꼭 잡았다. 손등에 깊게 패인 주름, 그 속에 숨어있는 수십 년의 삶. 누가 감히 그걸 무시할 수 있을까? 그 후로 나는 자주 김할머니 댁에 들렀다. 고구마를 삶아주시면 같이 먹으며 수다도 떨고 할머니 핸드폰에 카톡 글씨 키우는 것도 도와드렸다. 별거 아닌 일이지만 할머니는 그걸 두고 이 동네에서 제일 고마운 놈이라 부르셨다. 작은 사건 하나가 나를 바꿨고 내가 바뀌자 동네도 바뀌었다. 주민센터 직원들도 눈에 띄게 말투가 부드러워졌고 마을회관에는 민원 서류 작성법을 알려주는 시니어 맞춤 강의가 생겼다. 나는 그 모든 변화의 출발점이 내 아버지였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다. 누구보다 조용했던 사람이 조용히 만들어낸 변화. 그날은 평범한 봄날이었다. 벚꽃은 다 졌고 그 자리에 푸르른 잎들이 자리를 채우던 시기였다. 주민센터 옆 커피 자판기에서 믹스 커피를 하나 뽑아들고 벤치에 앉았는데 핸드폰에 알림 하나가 떠 있었다. 지역신문 단독 여편내 발언 민원 응대 사건, 동네 주민 자발적 민원 동행 활동까지. 나는 핸드폰을 오래 들여다봤다. 내가 처음 민원실에 넣었던 그 건의서, 그리고 동네 커뮤니티에 올렸던 글까지 기사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기자가 내게 연락을 했던 것도, 인터뷰를 요청했던 것도 기억났다. 그저 조용히 넘어갈 수 있던 이야기였지만 누군가는 그것을 기억하고 누군가는 기록하려 했다. 그 기사엔 이런 문장이 있었다. 한 노인의 작고 조용한 분노는 아들이라는 이름의 징검다리를 거쳐 동네 전체의 민원 문화를 바꿨다. 결국 그 변화는 지역 전체의 민원 행정체계까지 영향을 주게 됐다. 나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작고 조용한 분노라는 말이 마치 아버지를 위해 만들어진 말처럼 느껴졌다. 며칠 후 시청에서 연락이 왔다. 노인 민원인 응대를 주제로 한 민관 합동 간담회에 함께해달라는 요청이었다. 처음엔 고사하려 했다. 나는 그저 자식으로서 내 아버지를 위해 움직였을 뿐인데 이걸 무슨 공로인 양 드러내고 싶진 않았다. 하지만 아버지는 조용히 말씀하셨다. 네가 나서서 말해야 다른 늙은이들도 무시 안 당하고 살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결국 나는 참석했다. 시청 회의실엔 공무원들, 시의원들, 그리고 주민 대표들이 모여 있었다. 내가 마이크를 들고 서자 모두 조용히 내 말을 들었다. 여러분, 제 아버지는 평생을 땅만 보며 사신 분입니다. 나라에서 하라는 대로 농사짓고 세금 내고 아무 말 없이 살아오셨어요. 그런 분이 주민센터에서 여편네랑 오라는 쪽지를 받고 처음으로 자식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그건 단지 한마디 표현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회의장은 정적에 휩싸였다. 나도 말을 삼켰다. 목이 메었기 때문이다. 그 한마디가 우리 아버지를 사람이 아닌 귀찮은 짐처럼 취급했다는 게 너무도 분했고 그래서 행동하게 됐습니다. 그날 나는 끝까지 말하지 못했다. 하지만 회의가 끝난 후 한 명의 공무원이 다가와 말했다. 저희도 그 표현이 그렇게 들릴 수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바꿔야죠. 저희가 바꿔야죠. 그 말에 나는 아버지가 느꼈을 그 억울함이 조금은 덜어진 것만 같았다. 그리고 몇 달 후 노인 민원인 응대 표준 매뉴얼이 전국 최초로 우리 시에서 시행됐다. 그 시작은 단 한 장의 쪽지였다. 그리고 그 쪽지를 보고 울컥했던 한 노인의 작지만 깊은 상처였다. 그날 저녁 시청 회의에서 돌아온 나는 조금 얼떨떨한 마음이었다.
내가 마이크 앞에 서서 무슨 말을 했는지도 사람들이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도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다. 그저 목이 메어 올라오던 감정만이 생생했다. 집에 들어오니 아버지는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다. 뉴스 채널이었는데 화면 자막에 내 얼굴이 뜨고 있었다. 아버지 뉴스 보고 계셨어요? 나왔더라. 내 목소리 들었어. 아버지는 무심하게 말씀하셨지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다. 그 표정을 보자 괜히 뭉클했다. 창피하진 않으셨어요? 왜 창피해? 내 아들인데. 단순한 말 한마디였지만 내겐 참 묵직했다. 나는 아버지의 그런 담담함이 늘 고마웠다. 드러내지 않고 내색하지 않고 그러나 항상 옆에 있는 존재. 그런 아버지가 요즘엔 조금 달라졌다. 예전엔 밖에 나가서 우리 아들이란 말을 절대 하지 않던 분이었는데 요즘은 가끔 동네 친구분들 앞에서 우리 자식이 시청에도 다녀왔어 라고 말씀하신단다. 이웃 김할머니가 슬쩍 귀띔해 주셨다. 아버지가 그러시더라. 이제야 자식 덕 좀 본다고. 얼굴에 웃음이 떠나질 않더라고. 나는 들키지 않게 웃음을 삼켰다. 하지만 그런 따뜻함은 오래 숨길 수 없는 법이다. 며칠 후 아버지 방 앞에 낯선 편지 봉투가 하나 놓여 있었다. 발신인은 없었고 우리 아들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조심스레 열어보니 아버지의 글씨였다. 평소 일기도 안 쓰시던 분인데 놀라웠다. 나는 조용히 방에 들어가 편지를 읽었다. 아들아, 네가 해낸 일 참 자랑스럽다. 나는 그날 주민센터에서 정말 서러웠다. 그냥 무시당했다는 느낌보다도 내가 이 세상에서 점점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 간다는 게 너무 슬펐거든. 그런데 네가 그렇게 나서줘서 고마웠다. 누구보다 억울한 일을 바로잡으려 애쓰는 내 모습 보면서 나는 처음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느꼈다. 나는 이제 늙었지만 내가 내 삶을 다시 일으켜줬다. 고맙다. 부디 너도 그런 아버지가 되길 바란다. 나는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다. 아버지는 원래 그런 분이 아니었다. 감정을 표현하는데 어색하고 사랑한다는 말도 쉽게 하지 못하는 사람. 그런데 그런 분이 나를 위해 손으로 직접 편지를 써주셨다. 그날 밤 나는 아버지 방문을 두드렸다. 아버지, 저 그 편지 잘 받았어요. 그래. 사실 저도 말 못한 게 있어요. 그날 주민센터에서 돌아오신 아버지 모습 저는 진짜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아버지는 내 말을 조용히 들으셨다. 우리는 마주 앉아 아무 말 없이 손만 맞잡았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 싸움은 단지 한 번의 분노로 끝난 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남기고 싶었는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었다. 아버지는 나에게 물려준 것이 없다며 늘 미안해하셨다. 하지만 나는 안다. 그분은 내게 아주 귀한 것을 남겨주셨다. 바로 사람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는 법을. 시간은 느리게 흘렀다. 그렇게 느껴졌지만 어느 날 달력을 보니 벌써 계절이 바뀌어 있었다. 나무는 또다시 낙엽을 흘리고 있었고 아버지의 걸음걸이도 예전보다 한층 느려져 있었다. 요즘엔 좀 피곤하시죠? 내가 물으면 아버지는 늘 같은 대답을 하셨다. 늙으면 다 그렇지 뭐. 그 말이 싫었다. 그냥 다 그렇다는 말, 평생 그래 왔다는 말, 어쩔 수 없다는 말. 하지만 나는 점점 그 말이 진심이라는 걸 깨달았다. 아버지는 정말 그렇게 평생을 받아들이며 살아오셨던 것이다. 병원에서 정기검진 결과를 들었을 때 나는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다. 노쇠증이에요. 큰 병은 아니지만 근육량이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면역도 약해졌고요. 고혈압도 조심해야 하고. 의사는 조심스레 말했다. 특별히 치료 방법이 있는 건 아니었다. 다만 더 조심하라는 말뿐. 나는 그 말을 받아들이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다. 내게 아버지는 늘 어른이었는데 이젠 돌봐야 할 노인이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문득 말씀하셨다. 내 묘자리는 준비해뒀다. 나는 그 말에 어이없어 웃었지만 아버지는 진지했다. 예전에 내 어머니 떠나고 혼자 있을 때 혹시 나도 갑자기 쓰러지면 어쩌나 싶어서 그때 미리 해뒀지. 그 말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모르고 살았는지 그제야 새삼 깨달았다. 근데 말이 다 하나 못다 이룬 게 있다. 아버지의 말투가 평소와 달랐다. 조심스럽고 망설임이 담겨 있었다. 뭔데요? 글자. 글자요? 나는 아직도 신문을 제대로 못 읽는다. 옛날에 글 배울 기회 놓치고 농사 짓느라 손에 흙 묻히고 살다 보니 그냥 그렇게 살아왔지. 그런데 요즘 너 보면서 그런 생각 들더라. 나도 한 번쯤 책 한 권은 읽고 죽고 싶다. 나는 숨이 막히는 듯 했다. 아버지가 처음으로 나에게 바람을 말한 순간이었다. 그런 소박한 바람이 평생을 살아온 그분에게는 왜 이토록 멀게만 느껴졌을까? 그날 밤 나는 중학교 수준의 쉬운 책을 골라 프린트해서 아버지 방에 조용히 두었다. 표지를 씌우고 큰 글씨로 인쇄해 보기 편하게 했다. 그리고 메모를 하나 남겼다. 아버지, 첫 페이지부터 같이 읽어요. 한 줄씩 천천히. 다 읽을 때까지 매일 밤 함께 할게요.
아버지는 다음날 아침 그 메모를 보고 웃으셨다. 말은 안 하셨지만 손에 꼭 쥐고 있던 그 종이가 내게 모든 걸 말해주었다. 그날부터 우리는 매일 밤 작은 방에 앉아 한 페이지씩 책을 읽었다. 아버지는 더듬더듬 한 글자씩 또박또박 읽어내려갔다. 실수도 많았고 자꾸 잊어버리기도 하셨지만 그 눈빛만큼은 진지했다. 한 아이 먹고 이게 뭐냐 싶다가도 읽고 나면 기분이 이상하게 좋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그 말이 지금껏 들어본 어떤 칭찬보다도 따뜻했다. 우리는 정말 매일같이 책을 읽었다. 비 오는 날도 바람 부는 날도 아버지가 감기로 누우신 날도 책 읽는 시간만큼은 꼭 지켰다. 마치 하루의 예배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아버지의 발음은 눈에 띄게 또렷해졌고 문장을 이어 읽는 속도도 조금씩 빨라졌다. 매번 읽던 페이지가 점점 줄어들수록 아버지는 내색은 안 했지만 어딘가 아쉬운 눈치였다. 다 읽으면 이거 끝이야? 네, 한 권은 끝이지만 다음 권 있죠. 내가 웃으며 말하자 아버지도 따라 웃었다. 그래 그럼 다음 권도 하자. 이제 재미 붙었어.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페이지. 어느 겨울밤이었다. 바닥에 앉아 아버지와 나란히 책을 펼쳤다. 마지막 장은 짧았다. 동화 같은 이야기였고 그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끝났다. 이제야 나는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 이름을 왜 그렇게 불러줬는지를 알게 되었다. 아버지는 그 문장을 읽고 한참을 말이 없었다. 그냥 책을 든 손만 내려다보고 계셨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조심스레 묻자 아버지는 갑자기 책을 덮고 고개를 들었다. 눈가가 젖어 있었다. 나는 평생 누가 내 이름을 불러주는 걸 그렇게 좋아해 본 적이 없었어. 그 말에 나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냥 농사짓는 놈, 늙은이, 민원인 늘 그런 식으로 불렸지. 내 이름은 아무도 안 불러줬거든. 저는 아버지 이름 좋아해요. 강한 자의 근본 본자. 강본수. 아주 단단하고 근본 있는 이름이잖아요. 아버지는 웃었다. 그날 밤 우리는 그렇게 마지막 페이지를 덮었다. 책을 덮은 손등 위로 내 손이 포개졌다. 아버지 다음 책도 읽어요. 이번엔 내가 고전문학 한 권 골라볼게요. 고전문학? 야, 나 아직 거기까진 안 갔어. 우리는 함께 웃었다. 그 웃음 속엔 지난 몇 달간 함께 쌓아온 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쪽지 한 장으로 시작된 오해와 분노, 작은 행동 하나가 만들어낸 변화, 그리고 그 속에서 되찾은 아버지의 이름. 내가 생각한다. 사람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단지 부르는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고 환대하는 것이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아버지 이름을 불렀다. 강본수 씨 저녁 드세요. 강본수 씨 오늘은 이 페이지부터예요. 아버지는 매번 웃으며 대답하셨다. 예, 강본수입니다. 그 짧은 문장 안에 살아온 모든 세월의 무게와 이제야 찾아온 자존감이 담겨 있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조용했다. 첫눈은 생각보다 늦게 왔고 아버지는 더 이상 마당에 나가지 않으셨다. 방 안에는 읽던 책과 자그마한 스탠드 그리고 나와 함께 한밤의 흔적들이 조용히 놓여 있었다. 나는 매일같이 책을 읽었다. 이젠 아버지가 아닌 나 혼자 읽는 밤. 아버지는 어느 날부터 오늘은 너 혼자 읽어봐 하시며 듣기만 하셨다. 처음엔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엔 알게 됐다. 목소리가 점점 나오지 않으셨던 것이다. 의사는 예견된 쇠약이라 했다. 특별한 병이 있는 건 아니지만 몸이 하나둘씩 꺼져간다고. 나는 그 말이 너무 야속했다. 왜 그런 소중한 사람에게 아무런 경고도 없이 작별을 준비하라는 건지. 어느 날 밤 아버지는 내 손을 잡고 속삭이듯 말했다. 이제 마지막 읽는 날일 것 같다. 나는 그 말에 고개를 저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고전문학 읽기로 했잖아요. 그래 근데 말이다. 이쯤에서 너 혼자 읽게 해도 난 괜찮다.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아버지 아직 못한 게 많아요. 제가 해드릴 게 아직도 됐다. 나는 내가 사람 대접받았다는 기억만으로도 평생 못 받은 선물을 다 받은 셈이니까. 그날 밤 나는 아버지의 이름을 천천히 불렀다. 강본수 씨 잘 쉬세요. 그래 고맙다. 그게 마지막 대화였다. 며칠 후 아버지는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다. 마치 깊은 잠에 빠지듯 아무런 고통도 말도 없이. 장례식에는 동네 어르신들, 주민센터 직원들, 심지어 시청 관계자들까지 찾아왔다. 모두가 그분 덕에 많은 게 바뀌었다고 말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 모든 변화의 시작이 된 단 한 사람 바로 우리 아버지. 며칠 뒤 주민센터 앞 작은 화단 옆에 조그만 동판 하나가 세워졌다. 강본수 어르신 기억의 자리.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사람은 누구나 이름으로 불릴 권리가 있다. 나는 그 문장을 보며 마음속으로 아버지를 또 한 번 불렀다. 강본수 씨 보고 싶습니다. 그분의 삶은 짧지 않았다. 다만 너무 조용했을 뿐. 그리고 이제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의 이야기가 남았다. 사람을 사람으로 불러주는 이야기. 이 이야기는 한마디 말이 한 사람을 무너뜨릴 수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평생을 성실히 살아온 아버지의 마지막 한마디는 자식에게, 이웃에게, 그리고 세상에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여운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부모님도 누군가의 부모님도 이름을 불릴 자격이 있습니다. 그저 어르신이나 민원인이 아닌 한 사람의 이름으로 말이죠.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그리고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미소 한 줌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